남편 휴대폰 알림 하나 때문에 밝혀진 이중 생활을 보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제1부 평범한 일상, 부서지기 쉬운 평화. 7년 전 식장을 들어설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평생 내 웃음소리만 들리게 해줄게라고 속삭였던 남자의 약속을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침은 언제나 그 약속의 연장선이었으니까요.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진 토스트의 고소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안심시키는 건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들려오는 남편 민석 씨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좋은 냄새. 우리 여보 덕분에 매일 아침이 보약이네. 어머, 잠이나 좀 더 자지. 벌써 일어났어? 오늘 새벽까지 자료 정리하느라 고생했잖아. 당신 두고 어떻게 혼자 자. 당신 도마 소리 들리면 이상하게 눈이 번쩍 떠져. 행복해서 그런가 봐. 결혼 7년 차. 누군가는 사랑이 식어 정으로 산다고들 하지만 저에게 정은 사랑이 가장 깊게 뿌리내린 형태였습니다. 불타오르던 열정은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으로 변했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행복의 종착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제가 삶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자, 앉아. 당신 좋아하는 냉이 넣어서 끓였어.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지? 속 든든해야 실수 안 하지.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근데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아. 나 뒷바라지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 거 아니야? 이번 주말엔 미팅도 없으니까 같이 마사지라도 받으러 갈까? 호텔 예약해둘게. 아이고, 당신 미팅 준비하느라 어제도 3시간밖에 못 잤으면서 무슨 마사지야. 난 정말 괜찮아. 당신 미팅 잘 끝나고 집에서 나랑 같이 영화 한 편 보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휴식이야. 당신이나 건강 잘 챙겨. 당신 아프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알지? 알지. 내가 어떻게 아파. 나 믿고 사는 내 예쁜 마누라가 있는데. 걱정 마. 미팅 잘 끝내고 맛있는 거 사들고 일찍 올게. 민석 씨는 식사 중간중간 제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전해질 때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철없던 연애 시절처럼 두근거렸죠. 그의 눈빛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흔들림 없이 오직 저만을 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오직 저라는 존재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석 씨가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주방에 홀로 서서 그의 콧노래를 들으며 행복한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나중에 우리를 닮은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더 완벽할까? 그 모든 미래의 밑그림에는 항상 민석 씨가 가장 선명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제 영혼의 안식처이자 제가 믿는 유일한 종교였으니까요. 여보, 나 이제 나갈게. 넥타이 좀 봐줘. 이거 당신이 생일 때 선물해 준 건데 오늘 왠지 운이 좋을 것 같아. 응, 당신이랑 너무 잘 어울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빛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우리 남편 최고. 고마워, 지수야. 사랑해. 나 당신 생각하면서 힘내서 하고 올게. 나도 사랑해,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안에 정적이 찾아오면 저는 그 정적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온기와 향기가 온 집안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방금 마신 찻잔을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온기가 제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평화가,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균열을 보낸다는 사실을 저는 곧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2부 남편 휴대폰 알림, 균열의 시작. 평화로운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었다며 저를 안아주고는 시원하게 씻고 나오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가 즐겁게 부르는 노래 가락을 들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민석 씨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그의 휴대폰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신뢰로 묶인 부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서늘한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느낀 낯선 직감이었을까요? 제 시선은 자석에 끌리듯 협탁 위에 검은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화면이 밝게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미리 보기 기능을 꺼두지 않은 민석 씨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제게 보내는 경고였을까요? 화면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낯선 이모티콘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벌써 집에 갔어? 아까 준 선물 너무 고마워. 보고 싶다. 자기야, 선물?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정이? 하트? 민석 씨 주변에 수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료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야라니요. 오타일까? 아니면 친구들끼리의 장난일까?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민석 씨가 그럴 리 없어. 민석 씨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걸. 샤워 소리가 멈추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에서 시선을 뗐습니다.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화장실 문이 열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민석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 개운하다. 여보,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무슨 생각해? 아니야. 그냥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생각 중이었어. 당신 휴대폰에 카톡 오던데?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기를 기도하면서요. 제 시선은 민석 씨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자연스럽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 회사 신입사원이야. 이름이 이수정이라고 이번 프로젝트 때 내 밑에서 고생 좀 했거든. 애가 워낙 싹싹해서 나를 사수님 대신 자기야라고 부르며 장난칠 때가 있어.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그치? 장난으로 사수한테 자기야라고 부른다고.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고 해도 좀 심한 거 아니야? 하트도 붙어있던데. 에이, 당신 질투하는 거야? 이수정 걔 나보다 5살은 어린데다가 곧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어. 나한테 고맙다고 기프티콘 보내면서 애교 섞인 말투로 보낸 거야. 당신이 너무 보수적이라 그래. 나 못 믿어? 믿지. 당연히 믿지. 그냥 말이 좀 이상하니까 놀라서 그래. 선물은 또 뭐야? 아까 선물 고맙다던데. 아까 퇴근할 때 고생했다고 커피 쿠폰 하나 보내줬거든. 그거 말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당신 진짜 귀엽다. 이런 걸로 다 신경 쓰고. 민석 씨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차분한 박동.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손길과 변함없는 목소리에 제 안의 의심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민석 씨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민석 씨는 거실로 나가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식탁 위에 던져두었을 물건인데 오늘은 유난히 몸에서 떼지 않으려는 모습이 제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기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다시 앉아 민석 씨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머리로는 그를 믿는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그 하트 이모티콘의 붉은색이 망막의 잔상처럼 남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세계의 밑바닥에서 아주 작고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쩌적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요. 믿어야 해. 박민석은 내 남편이야.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날 밤 민석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었습니다. 그의 다정함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연기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그의 등에 팔을 두른 채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천장을 향해 눈을 떴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틈새로 불어오는 차가운 진실의 바람을 외면하려 필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제3부 의심 시작. 일상의 붕괴. 의심은 독과 같습니다. 한번 혈관에 침투하면 온몸을 돌아 결국 영혼까지 마비시키죠. 민석 씨의 해명은 완벽했습니다. 요즘 애들의 장난이다. 기프티콘에 대한 답례였다. 머리로는 그 말을 수천 번도 더 되뇌며 그를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와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남극의 얼음 위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평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를 품에 안고 잘자 여보라고 속삭인 지 불과 10분 만이었죠. 예전 같으면 그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 소리가 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는데 너는 왜 바보같이 잠 못 드니? 라고 묻는 것 같았죠. 수정이. 그 이름을 혀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낯설고 매끄러운 이름. 민석 씨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석 씨의 팔을 치우고 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가는 제 모습이
꼭 자기 집을 털러온 도둑 같아 헛웃음이 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가운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한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때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민석 씨의 재킷이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아니,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본능이 저를 그 옷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둡니다. 하지만 재킷 안쪽 포켓에서 무언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 영수증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저녁 7시 30분 2인 코스 28만 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민석 씨가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한다며 삼겹살 냄새를 풀풀 풍기고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턱이 다 아프네라고요. 그런데 왜 그의 재킷에선 고급 레스토랑의 고액 영수증이 나온 걸까요? 그것도 퇴근 직후의 시간대에 말이죠. 아니야, 접대였을 수도 있어. 중요한 손님을 모신 거겠지. 민석 씨는 영업직이나 다름없는 과장이니까. 하지만 접대라면 왜 제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손님과 비싼 밥 먹고 들어갈게라고 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왜 굳이 삼겹살 냄새까지 연출해가며 저를 속여야 했을까요? 의심의 뿌리가 깊게 내려앉으며 일상의 모든 장면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셔츠 어디 있어? 파란색 스트라이프 그거 입고 싶은데 세탁소에서 아직 안 왔어. 그냥 흰색 입어. 에이, 표정이 왜 이래? 우리 마누라 아직도 지난번 카톡 때문에 삐져 있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걔가 좀 특이한 애라니까. 나 퇴근하고 오면 당신 생각밖에 안 해. 민석 씨, 지난주 목요일에 삼겹살 맛있었어? 아, 그럼 거기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 다음에 당신도 같이 가자. 왜 갑자기 삼겹살 타령이야?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맑고 너무나 다정한 눈. 그 눈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아는 민석 씨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7년 동안 제가 연기자의 팬이었던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줄기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영수증 속에 28만 원짜리 파스타와 와인은 그의 기억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 사후 보고서 때문에 팀원들이랑 좀 맞춰봐야 하거든. 저녁 먼저 먹어. 누구랑 맞추는데? 그 수정이라는 신입사원도 같이 있어? 에이, 또 시작이네. 지수야, 너 진짜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더 증명해야 해? 나 믿는다고 했잖아. 사람 피 말리지 마. 나 일하는 거 힘들단 말이야. 피 말린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피가 마르고 있는 건 저인데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저를 예민하고 의부증 있는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무겁게 울렸습니다. 민석 씨가 나간 뒤 저는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어디선가 숨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신발장, 서재, 책장 사이, 심지어는 세탁기 안까지. 그러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민석 씨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면 안 돼. 이건 선을 넘는 거야. 머리로는 안다고 했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전원을 켜고 있었습니다. 로그인 화면. 비밀번호는 우리 부부의 첫 데이트 날짜였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그의 이메일 창과 클라우드 폴더들. 저는 미친 듯이 최근 파일들을 훑었습니다. 회사 업무 파일들 사이에 숨겨진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2025 워크숍. 무심코 열어본 그 폴더 안에는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정보값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습니다. 평창? 워크숍 장소가 부산이라고 했잖아. 그날 비 온다고 해서 걱정했더니 평창은 날씨가 아주 맑았네. 사진 속의 민석 씨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구도가 아주 사랑스러웠거든요. 연인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찍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말이죠. 사진 속 민석 씨가 입고 있는 스웨터는 제가 작년 기념일에 선물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껴서 중요한 자리에만 입는다던 그 옷이 평창의 숲길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민석 씨가 돌아오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빨래 더미는 쌓여 있고 설거지통엔 아침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 일상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박민석의 아내? 아니면 바보?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죠.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의 생기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여보, 나 퇴근길에 당신 좋아하는 케이크 사갈게. 아까 아침에 화내서 미안해. 사랑해. 그의 사랑해라는 문자가 무서워졌습니다. 저 달콤한 말 뒤에 얼마나 많은 평창의 숲길과 28만 원짜리
식사들이 숨겨져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퇴근한 그를 웃으며 맞이할 바보 같은 관객이라 믿고 있었죠. 그래, 민석 씨, 어디 끝까지 연기해봐. 나도 이제 관객이 아니라 무대 뒤를 파헤치는 추격자가 될 테니까. 저는 케이크를 사들고 올 그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은 어느 때보다 정교했고 찌개는 보글보글 맛있게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서유는 그 뜨거운 국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무너진 일상의 파편 위에서 저는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가 건네줄 케이크가 얼마나 쓰고 비릴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4부 메시지 확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제 옆에 누운 민석 씨의 숨소리는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껴안고 내 세상엔 당신뿐이야 라며 감미롭게 속삭이던 입술은 이제 다물어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문 입술 뒤에 얼마나 많은 혀들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베개 옆에 놓인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밀번호 072호, 우리의 결혼기념일. 그 성스러운 숫자가 이 추악한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 역겨웠습니다. 잠금이 풀리는 찰나의 순간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 수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이 멈춘 곳은 그 아래 끝도 없이 이어지는 대화 목록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희, 민경, 선영, 유진.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름 옆에 붙은 기호들은 마치 등급을 매겨놓은 카탈로그 같았습니다. 수정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대화인 민경거래처라는 방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비즈니스 대화 대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한 사진들과 미러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호텔 예약했어? 저번처럼 가운만 입고 기다릴게. 당연하지. 우리 민경이 보러 가려고 와이프한테 지방 출장이라고 구라쳐놨어. 기대해. 지방 출장? 지난달 엄마 제사 때 회사 급한 일 생겼다며 못 내려간다던 그날, 당신은 호텔에 있었던 거야?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물들이 제 7년의 기억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대화방들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선영 대학 동창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곳엔 민석 씨가 저와 사귀기 전부터, 아니 결혼한 후에도 꾸준히 만나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석아, 내 와이프는 아직도 너 교회 가서 기도하는 줄 알지? 우리 여기서 술 마시는 거 알면 뒤집어지겠네. 내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멍청해서 괜찮아. 내가 하는 말은 다 믿거든. 넌 그냥 내 옆에서 술이나 따라. 멍청해서 괜찮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제가 그를 믿고 응원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그의 눈에는 그저 속여먹기 쉬운 멍청함으로 비쳤던 겁니다. 대화방은 끝도 없었습니다. 대학생, 유흥업소 종사자, 심지어 유부녀까지. 민석 씨의 휴대폰은 단순한 소통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냥해온 전리품들을 진열해 놓은 거대한 사냥 일지였습니다. 사진첩 깊숙한 곳, 잠금 폴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 씨가 자주 쓰는 또 다른 번호인 자신의 생일을 입력해봤습니다.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여성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각 사진 하단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호텔 브리츠, 가성비 좋음, 순종적임. 2024년 6월 20일 명품 100 선물 후 잠자리 성공. 더러워. 진짜 더러워.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저 남자가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매일 아침 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입술로 저 수많은 여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내뱉었을 겁니다. 제가 정성껏 다려준 셔츠를 입고 제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그는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건 경멸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동시에 관리하며 각기 다른 컨셉으로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는 능력 있는 미혼남으로, 어떤 여자에게는 아내와 사별한 불쌍한 남자로, 또 어떤 여자에게는 아내를 증오하는 불행한 남편으로 말이죠. 저는 그가 구축해놓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가장 오래된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민석 씨가 뒤척이며 팔을 뻗어 저를 찾았습니다. 잠결에도 그는 습관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이리 와, 추워. 사랑해. 화장실 좀 갔다 왔어. 당신 많이 피곤한가 보네. 당신 냄새 맡아야 잠이 잘 와.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그의 팔이 제 몸에 닿는 순간
뱀이 몸을 감싸는 듯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밖에 없다는 그 말, 방금 전 휴대폰 속 대화방 12개에서 똑같이 발견했던 그 문장. 그는 이제 제게 사랑을 속삭이는 게 아니라 저주의 주문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슬퍼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건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닥엔 복수라는 이름의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었죠. 그가 저를 멍청한 관객으로 여겼다면 저는 이제 그 무대를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감독이 될 겁니다. 잘자 민석 씨.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세상은 오늘과 전혀 다를 거야. 저는 그가 잠든 사이 방금 본 모든 대화와 사진들을 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의 목록에 적힌 여성들의 연락처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가 쌓아온 그 화려한 이중 생활의 공든 탑을 가장 처참하고 화려하게 무너뜨려 주겠다고 맹세하며 저는 다시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식은 심장으로 말이죠.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의 수많은 대화방을 훑어내려가던 중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김 이사님. 민석 씨가 늘 까다롭지만 내 승진을 쥐고 있는 분이라며 존경을 표하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사님과 나눈 대화 목록은 비즈니스용 메신저가 아닌 보안이 철저한 비밀 채팅방 속에 숨겨져 있었죠. 채팅방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가 이사님이라고 부르던 그 존재는 어느 고급 오피스텔 침대 위에 누워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어진 대화 내용들.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 지난 1년의 모든 기념일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오물 그 자체였습니다. 4월 21일 내 생일날 당신 회사에 급한 불 꺼야 한다고 미안하다며 꽃다발만 퀵으로 보내고 새벽 3시에 들어왔던 그날. 자기야 마누라 생일이라 대충 꽃만 던져주고 탈출했어. 이제 온전히 우리 시간이야. 오피스텔 비밀번호 그대로지. 나 지금 올라가. 와이프가 불쌍하지도 않아?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걔는 꽃만 주면 감동해서 우는 애야. 신경 꺼. 자기랑 마시는 와인이 훨씬 달콤하니까. 꽃만 주면 우는 애?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서 그래서 울었던 건데 당신은 그걸 비웃으면서 그 여자 오피스텔로 달려갔던 거야?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리자 7월 15일 우리의 결혼 7주년 기념일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민석 씨는 제주도 출장을 가야 한다며 2박 3일 동안 집을 비웠었죠. 저는 그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보양식까지 싸주며 배웅했습니다. 제주도 출장? 아니, 자기랑 가는 천국 여행이지. 마누라한테는 비행기 티켓 합성해서 보내줬어. 3일 동안 우리 미친 듯이 놀자. 오빠 진짜 천재다. 와이프는 꿈에도 모르겠네. 속는 사람이 바보지. 걘 내가 지방만 가도 고생한다고 용돈까지 붙여주는 애야. 덕분에 우리 이 호텔 스위트룸 거뜬하게 예약했다. 용돈. 제가 생활비를 아껴서 출장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챙겨줬던 그 50만 원. 그 돈이 그 여자와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민석 씨는 죽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건 제 순수함과 사랑을 자양분 삼아 기생하는 추악한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연락처 메모 칸에는 더 가관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이사 강남 오피스텔 1403호 박 팀장 분당 빌라 201호. 그는 여자들을 직함으로 위장해 저장해두고 각 집의 현관 비밀번호까지 메모해 두었습니다. 0421. 제 생일이 그 여자 집 비밀번호더군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 생일을 그 오물의 열쇠로 쓴 겁니다. 하하하. 0421. 내 생일이 그 집 문을 여는 번호였다고. 박민석, 당신 진짜 대단한 쓰레기구나. 여보, 지수야, 사랑해. 저 다정하고 소름 돋는 목소리. 이제는 압니다. 저건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사냥감이 도망가지 못하게 치는 달콤한 덫이라는 걸요. 그는 제가 가장 약한 부분, 즉 신뢰와 가족이라는 가치를 이용해 저를 완벽하게 통제해왔습니다. 제가 그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의 이중 생활은 더욱 화려하고 견고해졌던 겁니다. 당신이 그 여자 오피스텔에서 내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나는 집에서 당신이 보내준 퀵꽃다발을 끌어안고 당신 건강을 빌었어. 당신이 결혼 기념일에 그 여자랑 침대를 뒹굴 때 나는 당신이 제주도 바닷바람에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했지. 배신감은 이제 차가운 증오로 치환되었습니다. 박민석, 당신은 나를 멍청해서 속이기 쉬운 여자라고 했지? 그래, 인정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했기에 바보가 되었던 거야. 하지만 바보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은 아직 모르는 모양이야. 저는 남편의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그리고 차량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최근 목적지 목록. 그곳엔 제가 모르는 수많은 이사님과 팀장님들의 집 주소가 찍혀 있겠죠. 저는 오늘 밤 잠을 자지 않을 겁니다. 그가 남긴 모든 쓰레기 같은 흔적들을 수집할 겁니다. 울지 마, 서윤아. 이제 피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남편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저는 그의 뺨을 아주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평소처럼 저를 안아주며 출근하겠죠. 그리고 저는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배웅할 겁니다. 그가 구축해놓은 이 가짜 낙원이 가장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그 순간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멍청한 아내 연기를 계속할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 아래 숨겨진 진짜 진실. 그것은 당신의 파멸이니까요.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제와 똑같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한다는 핑계로 사온 조각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죠. 저 상자 안에 든 것이 달콤한 케이크인지 아니면 나를 비웃는 조롱인지 이제는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제 눈을 똑바로 맞추며 웃는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다가 당신 생각나서 딸기 케이크 좀 샀지. 어제 내가 너무 늦어서 화났지? 미안해. 진짜 회사 일이 끝이 안 나네. 회사 일? 어제 역삼동에서 회의 있었나 봐. 역삼동? 아, 거긴 왜? 아, 거기 우리 이번에 계약하려는 광고 대행사가 있거든. 거기 이사님이 좀 까다로워야지. 밤늦게까지 붙잡혀서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보고서만 수정하다 왔다니까. 나 진짜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근데 당신 재킷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더라. 2인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대행사 이사님이랑 단둘이 파스타 먹으면서 비즈니스 한 거야? 아, 그거? 아휴, 말도 마. 그 이사님이 여자분인데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꼭 그런 분위기 좋은 데서 대접을 받아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겠다잖아. 나도 먹기 싫은 파스타 억지로 씹으면서 당신 생각만 했어. 우리 여보는 집에서 혼자 된장찌개 먹고 있을 텐데 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당신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 평창 숲길에서도 그 여자 오피스텔 앞에서도. 지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진? 너 설마 내 휴대폰 몰래 봤어? 와, 진짜 실망이다. 너 나 못 믿어? 7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겨우 이 정도였어? 그래, 수정이. 그 신입사원 말하는 거지. 걔가 이번에 프로젝트 도와줘서 고맙다고 밥 한 번 산다는 거 내가 거절 못해서 간 거야. 평창? 그건 회사 워크숍 장소 답사하러 간 거고. 너 사람을 왜 이렇게 스토커처럼 몰아세워? 내가 밖에서 피 터지게 일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긴 당신 욕구 때문이지. 김 이사, 박 팀장, 당신 휴대폰에 저장된 그 수많은 여자들 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우길 거야? 내 생일날 꽃다발 퀵으로 보내놓고 그 여자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것도 회사 업무야? 봐, 지수야, 너 진짜 병이다. 그거 다 영업용 컨셉이야, 컨셉. 요즘 영업이 그냥 발로 뛰는 건 줄 알아? 상대방 비위 맞춰주고 필요하면 애인인 척도 해주고. 그래야 그 큰 계약들이 따지는 거라고. 내가 그 여자들한테 마음을 줬어. 뭘 줬어? 난 오직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내 몸을 희생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면서 내가 밖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상상이나 해봤어? 희생? 당신이 그 여자들이랑 침대에서 구르는 게 우리 가정을 위한 희생이라고. 당연하지. 내가 왜 그 짓을 하겠어? 당신 명품 백 사주고 이 아파트 대출금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라고 좋아서 그러겠어? 나도 역겨워. 그 여자들 비위 맞추는 거 나도 토 나온다고. 근데 참는 거야. 왜? 가장이니까. 근데 넌 내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고작 휴대폰이나 뒤져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너 진짜 이기적이다. 완벽한 궤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외도를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했고 진실을 밝혀낸 저를 신뢰를 저버린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7년을 함께 산 남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눈을 보며 거짓 눈물을 연기하고 있었죠.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 이러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 여자들은 그냥 비즈니스 도구일 뿐이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오해하게 만든 거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가 사온 케이크 먹자. 응?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이 사온 케이크? 그거 당신이랑 똑같아. 겉은 달콤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야, 적당히 해. 내가 빌 때 들어야지. 너 여기서 더 나가면 감당할 수 있겠어? 너 나 없으면 생활비는 어디서 벌 건데? 내 친정 식구들한테 애 못 낳아서 쫓겨났다고 광고할 거야? 좋게 말할 때 그만두고 들어가서 밥이나 차려. 나 배고프다고 했지.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권위만을 생각하는 괴물. 그는 여전히 제가 갈 곳 없는 약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경제력과 사회적 시선이라는 채찍에 제가 굴복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 전송한 메일들이 이미 그의 회사 게시판과 그 여자들의 메일함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배고파? 그럼 바닥에 떨어진 거나 주워 먹어. 그게 당신 수준이니까.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김이사라고 부르던 그 여자, 지금 내가 보낸 사진들 보고 당신한테 전화 갈 거야. 아, 당신 회사 인사과에도 방금 메일 들어갔을걸? 희생적인 가장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보냈거든. 뭐? 너 진짜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을 보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뻔뻔한 거짓말로 쌓아올린 그의 가짜 낙원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그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추악한 연극의 마지막 커튼을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제7부 충격적인 진실, 무너진 세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메모장에서 발견한 그 숫자들. 강남 오피스텔 1403호, 비밀번호 0421. 제 생일이 새겨진 그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곳에 있는 것이 단순한 욕망의 흔적이기를. 하지만 도어락이 열리는 순간 들린 그 경쾌한 소리는 제 인생의 모든 소중한 기억을 난도질하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향기가 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풍겨온 것은 지독하게 익숙한 우리의 집 냄새였습니다. 제가 고심 끝에 골라 거실에 두었던 시그니처 디퓨저 향기, 그리고 제가 남편의 생일마다 끓여주던 그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여기가 우리 집이랑 똑같아? 거실로 한 발짝 내디딘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낯선 여자의 오피스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나의 거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복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주문 제작했던 남색 벨벳 소파, 그 위에 놓인 노란색 쿠션의 배치 각도까지, 심지어 벽에 걸린 시계는 제가 결혼 전 남편에게 처음 선물했던 모델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담요, 내가 작년 겨울에 민석 씨 춥다고 한 땀 한 땀 뜬 거랑 무늬가 똑같아. 기성품도 아닌데 당신 이걸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거야?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남편은 단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라는 존재의 취향, 정성, 그리고 저와 함께 쌓아온 일상의 아름다움을 도둑질해 이곳에 똑같이 재현해 두었던 겁니다. 그 여자에게 저를 연기하게 하고 저와 살던 그 안락함을 이곳에서도 똑같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식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민석 씨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주문했던 수제 도자기 그릇들. 그 그릇 위에 담긴 것은 제가 그에게 전수해 주었던 서윤표 특제 소스가 뿌려진 샐러드였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는 맛으로. 그 여자의 글씨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배운 레시피를 그 여자에게 가르쳤고 그 여자는 제가 해주는 방식 그대로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이곳에서 그 여자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저와 함께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배신을 즐겼던 겁니다. 제 영혼이 담긴 음식을, 제 진심이 녹아있는 레시피를 오욕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화장대였습니다. 그 화장대 위에는 제가 쓰는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화장품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향수까지 순서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옆에 붙은 작은 메모지. 자기야, 향수는 꼭 왼쪽 손목에만 2번 뿌려줘. 그래야 내가 당신을 안을 때 더 완벽해지니까. 완벽해져? 당신한테 나는 대체 뭐였어? 내가 당신 옆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이긴 했어. 그냥 당신이 원하는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형이었던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유일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어도 혹은 제가 그를 떠나도 그는 이 오피스텔에 또 다른 여자를 앉혀놓고 제가 만든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랑을 연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받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안락함에 이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여기까지 어떻게? 민석 씨, 당신 참 무섭다. 차라리 그 여자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하지 그랬어. 차라리 내 취향이 촌스럽다고 그 여자 취향이 더 세련되어서 좋다고 하지 그랬어.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밖에서도 당신이랑 있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이건 바람이 아니라. 닥쳐. 사랑?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박제야. 살아있는 나를 죽여서 이곳에 박제해놓고 감사
상상한 거라고. 이 가구들, 이 냄새, 이 레시피, 이 모든 게 내 피눈물로 만들어진 건데 당신은 그걸 가지고 그 여자랑 놀아놨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민석 씨는 제 분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치에 떨어진 제 생일 축하 카드. 제가 그를 위해 썼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세계야 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이 방의 인테리어 소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이 더러운 모조품들 당신이 다 불태워버려. 아니면 내가 당신 인생을 불태워줄 테니까. 서윤아,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어. 당신은 내 인생의 7년을 도둑질했고 나는 그 시간을 당신에게서 영원히 회수할 거야. 이제 당신 세상에 서윤이라는 이름은 없어. 당신이 만든 이 가짜 방에서 평생 유령처럼 썩어가.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무너진 것은 제 세계가 아니라 남편이 쌓아 올린 추악한 환상이었으니까요. 7년의 기억은 제가 되어 날아갔지만 그제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이 설계한 공간에서 남이 원하는 향기를 풍기며 살지 않을 겁니다. 제 생일인 4월 21일은 이제 배신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제가 다시 태어난 해방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무너진 세계의 폐허 위에서 저는 저만의 진짜 집을 짓기 위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제 결정이 맞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